네, 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코인 꽃길의 안내자 경제 전문 고란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요즘은 이 코시국이라는 말이 코로나 시국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코인 시국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국내외나 해외나 여러 가지로 좀 위태위태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연 예전에도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거에는 좀 어땠나요? 사실 2020년 동학개미 운동과 함께 코인 시장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2021년에 만나서 지금 가장 힘들다라고 하실 텐데요. 사실 2018년 그 하락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거는 힘들지도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2018년에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으로 2,800만 원을 찍었다가 400만 원도 깨지면서 내려왔거든요. 몇 토막이 난 거죠? 7토막이. 네, 제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옛날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기자님 2014년을 못 겪어보셨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100달러 시작한 가격이 쭉쭉쭉 올라와가지고 2014년 초에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데 2월 달에 마운트곡스 사건이 터졌습니다.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파산을 선언한 거죠. 당시 마운트곡스가 전 세계 코인 거래량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대요. 그 시절이 더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고 2017년에 들어온 저는 2018년에 힘들었었고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이 제일 힘들 텐데요. 언제나 이렇게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시장이 성장해 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오비추어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요. 그간 언론에서 비트코인은 죽었다라는 사망 선고가 몇 번 내려졌으나를 봤더니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한 게 한 400번이 넘었었거든요. 불사조입니다. 죽어도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너무 크게 근심하지 마시고요. 네, 주요하게 포트폴리오 만들면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이 죽었다, 끝났다라는 말은 사실 지금도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2018년, 2014년 더한 하락장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지금 이 자리까지 왔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사실 저희 같은 개인들이 어떤 힘이 있나 싶어요. 사실 이렇게 악재 뉴스나 뉴스들이 뜨면 일희일비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시기를 좀 어떻게 현명하게 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본성하고 투자하고 좀 맞질 않대요. 흔들리게 마련이고. 제가 최근에 트위터에서 굉장히 약간 재밌는 말을 봤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돈은 급한 놈 주머니에서 덜 급한 놈 주머니로 들어간다. 정확하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여유를 갖고 투자해야지 이른바 이제 영끌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굉장히 빚을 내서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잔파도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여유를 갖고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돈은 급한 놈 주머니에서 덜 급한 놈 주머니로 들어가니까요. 좀 여유 있고 잘 찾는 사람 주머니로 돈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공감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도 같이 좀 여유를 가지고 오늘도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신고 기한을 앞두고 아직까지는 신고를 접수한 곳이 없다. 그 요건을 갖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곳이 나왔다라고 해요. 네, 어디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올라가는 가장 큰 거래소가 아닐까요? 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20일 기준으로 신청을 했고요. 사실 신고 수리가 완료된 건 아니고 신청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사를 해가지고요. 이른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신고를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신고하는 곳이 나왔다라는 거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간의 시간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이미 사전 조율을 다 마쳤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도 우리 접수를 받은 거 맞다라고 하고 신속하게 그 검사 절차를 이제 마무리해서 가부간의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요, 90일 내만 그 발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입장은 뭐냐면 되도록 빨리 이제 결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 달 24일까지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네. 왜 그러면은 그 업비트가 할 수 있었냐라고 보면은요. 업비트가 최근에 K뱅크의 심사를 마쳤으며 네. 실명 계좌가 유지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실명 계좌 문제가 업비트의 경우에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신고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자 넘어야 할 고비로 여겨졌던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까지는 사실 신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4대 거래소도 위험할 것이다 라는 말이 들려오면서 아니 도대체가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언제 신고를 하는 것이냐 불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를 들어갔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지금 반가운 마음이고요. 아무쪼록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비트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업비트가 상황인가요? 네. 처음 신고를 하니까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아마. 네. 아, 우리도 빨리 해야 될 텐데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실명 계좌 부분이 아직 불투명해서요. 이 4대 거래소 중에 이제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아직까지 이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상황을 보자면요. 빗썸과 빗썸, 코인원, 코인원이요? 코빗 가운데서 이제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농협 측이요, 지난 3일에 뭐라고 했냐면 이 두 거래소에다가 트래블러, 그러니까 네. 암호화폐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규칙 있잖아요. 이 트래블러 도입 전까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나요? 뭐랄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이 가두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거래소 입장에서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 보도가 나왔을 때 그 이제 업비트 측과 그다음에 이제 코빗 측에다가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하고 있고 업비트는 K뱅크와 하고 있을 때 특별히 연락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별다른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만 이런 이제 좀 약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거래소는 상당히 이게 조금 또 너무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농협 측과 이제 열심히 이제 협의를 한다. 고객들에게 발생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농협 측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 트래블러를 좀 완화하고 그러면서 실명 계좌 좀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아직까지 실명 계좌를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확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빗 관계자 역시 신한은행과 이제 아직 계속 얘기 중이고요.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신청을 당장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그 마침 업비트가 신청한 지난주 금요일에요. 네. 그 오전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8월 이내에 한두 곳 정도 거래소가 당국에 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이 말을 하자마자 오후에 업비트가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업비트는 지금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의 거래소들은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얘기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반면에 이제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됐을 때 이용자들에게 안내 그리고 보호를 할 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추가 요청했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네. 그 이른바 불똥이 머지 포인트 불똥이 이 네. 코인 업계까지 뛰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머지 포인트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감독원 너네 뭐 하고 있었냐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지금 현재 법의 그 상황으로 보자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머지 포인트는 통신 판매 사업자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금융감독원이 감독 관할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약간 금융과 굉장히 관련된 밀접한 네. 문제잖아요.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 거래소가요. 통신 판매 사업자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특검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치게 되면 이걸 관리하는 곳이 금융정보분석원이거든요. 네. 그럼 금융정보분석원은 이걸 금융감독원에다가 감독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금융감독원의 권한에 거래소가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아직은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머지포인트 사태 불똥이 튀면서 그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그 FIU,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과 이제 금융감독원이 국내 거래 사이트, 그러니까 거래소를 말하죠. 네. 40여 곳에 영업 종료 안내문과 함께 폐업 시 환급 절차와 같은 폐업 대책을 제출하라라는 공문을 네. 일제히 보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다음 달 24일까지 신고 수리를 마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 닫을 거니까 미리 세워라. 미리 좀 폐업 가이드라인을. 대책을 마련해서 네. 소비자 피해가 적게 하라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난감하죠. 우린 네.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벌써 폐업 절차부터 마련하라라고 하니까요. 어쨌든 이제 공문서에 보면은 금감원이 직접 작성한 이용자 지원 절차 권고안이 첨부돼 있습니다. 그 이를 참조해가지고요. 폐업에 따른 영업 종료 공지, 예치금 중단 및 출금 지원, 피해 구제 절차, 가상자산 수탁기관 양도 및 이전 대책 이것 등을 회사별로 내규에 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감원은 권고안을 반영한 내규를 이제 열흘 안에 작성해서 이달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네. 기간이 타이트하네요. 맞습니다. 네. 또 원활한 신고 심사를 위해서 사업 추진 계획서도 내용에 포함하라라고 했거든요. 네. 아, 뭔가 이 거래소 입장에서는 조금 급하죠. 네. 아니 우리 이거 지금 신고도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내규까지 또 제출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급한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일단 9월 24일까지 이제 데드라인까지 사업자 신고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바쁜 상황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영업 종료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을 세워라라고 하니까 더 바쁠 것 같아요. 좀 무리가 있는 네.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이용자 네. 보호 측면에 있어서 금융감독원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려면요, 뭐 실명 계좌 있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ISMS 인증 이걸 받아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ISMS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받고 있는 중이거나 네. 이런 업체들은 가정하기에 금융당국 가정하기에 아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ISMS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과정 절차에도 없거나 하는 곳은 사실 구멍이 없어요. 네. 거기는 아예 신고 요건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곳들은 사실상 이제 문을 세워야겠네요. 닫는다라고 네.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폐업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대책이 짝짝짝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고 네. 그냥 막연하게 나는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소식을 보니까 그 이데일리에서 단독이라고 해서요. 네. 여당과 정부 네, 금융감독위원회가 만나서 한번 담판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처럼 진행이 되다가는 9월 24일 날 무더기 폐쇄 불폐업이 될 사태가 것이다. 오니까 네. 오니까 이게 너무 소비자 혼란이 클 것 같으니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여당이 정부와 만나 담판을 짓겠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특히나 왜 그러냐면 이제 금융감독위원장이 27일인가요? 네, 그 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제 후보자에서 진짜 위원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있었던 은성수 전 위원장의 그 약간 정책과는 좀 다른 입장을 좀 취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뭔가 여지가 있는 거니까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어떻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정부 금융위원회 입장은 연기할 수는 없다. 네. 24일까지 마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을 내놔라라고 말을 하는 입장이고 또 반면에 이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맞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5개월 동안은 이렇게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라라고 한 거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머지 포인트 맞아요. 얘기가 네. 그 이유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네. 하도 욕을 먹으니까 네. 뭔가 이번에도 또 이렇게 터지면 아마 가장 먼저 화살이 돌아가는 곳은 금융감독원이 될 거예요. 요즘 금융위원회나. 많이 게다가 거론이 이제 되죠.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을 만들고요. 금융감독원이 그걸 실행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금융위원회건 금융감독원이건 그게 그거거든요. 어쨌든 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돌아올 되게 여론의 화살이 약간 두렵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약간 피해자 보호, 이용자 보호 절차를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금융감독원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권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권고 아니라고. 네. 권고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 받아들이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권고냐 하라는 명령이지 거지, 하라는 그쵸. 거지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서 온도차가 있긴 한데요. 어쨌든 가이드라인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이용자 그 보호 절차도 마련하라라는 말을 하고 게다가 금융위원회 입장은 어쨌든 간에 24일 미룰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기정사실입니다. 9월 24일 날 특검법이 시행이 된다는 것은요. 그리고 정말 줄폐업 사태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네. 우려되는 건 혹시라도 문을 닫을 수 있는 거래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맡기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되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자금을 이제 옮기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 그 자금을 옮기는 것도 네네.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그 금융정보분석원 네, 사이트나 사이트요. 아니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지금 현재 보면은 한 곳만 있어요. 업비트만 이거 신청했다라고 딱 올라와 있거든요. 네. 네, 그거 확인해 보시면서요. 아, 내 거래소는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발전하는 경제 시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진통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지금 워낙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니까 금융당국이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기준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들고 있습니다. 네, 고란 기자의 코인 부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을 이분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네네. 문장인 것 같습니다.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가 탈중앙화 금융, 네. 디파이죠.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해야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이게 제 생각에는 만약에 네. 전임 위원장이 데이 클레이튼 위원장이었는데 이분은 변호사 출신이세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디파이가 뭔지도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게리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지냈고 게다가 MIT에 있으면서 이 블록체인 관련된 강의도 하고 본인이 굉장히 잘 아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디파이까지 우리가 감독해야 된다라면서 굉장히 구체하고 세세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콕콕 집어서 맞아요. 그렇죠. 이게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요. 18일 날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일부 디파이 플랫폼은 SEC가 규제하는 개인 간 P2P 대출 플랫폼과 비교될 수 있다라면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가치 있는 토큰이나 거버넌스 토큰이죠. 유사한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디파이 프로젝트는 아무리 분권돼 있더라도 규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파이 프로젝트에 중앙화된 운영 주체가 있다라는 점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디파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단 좀 잘못됐다라면서요. 네. 플랫폼이 일부 측면에서는 분산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고도로 집중화돼 있다라면서 오. 아주 본질을 잘 네. 짚으셨습니다. 사실 그 디파이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를 정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핵심 그룹이 있다면서요. 이 중간에는 유통업자와 스폰서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디파이라고 하면요. 탈중앙화, 운영 주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최근에도 해킹 사건이 터졌을 때 그리고 이른바 이제 러그프리라고 해서 이제 먹튀 사건이 터졌을 때요. 항상 재단이 나서서 수습을 합니다. 네. 이건 뭐예요? 운영주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 현재 디파이 플랫폼이 이제 그동안 우리는 중앙화된 운영주체가 없습니다. 라면서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겐슬러 위원장 입장은 무슨 소리? 운영주체 있잖아라고 무슨 얘기하면서 소리? 네. 네,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요. 디파이 산업에 대한 증권법 적용 가능성이 지금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파이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근본적인 점을 콕콕 집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핵심 주체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누구를 지적해서 말하는 건가요? 아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로 보자면 그 개발팀과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비영리 재단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약간 그 재단이나 개발팀이 별로 이렇게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가 해킹 사태 등이 터지면 재단이 이걸 해결하려고 개입을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재단이라도 나서야지 뭔가 수습을 해야지라는 입장인 건 맞고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탈중앙이니까 아무도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원활한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서 이제 나섰는데 최근에 이제 폴리 네트워크에서 해킹을 당했을 때도 폴리 네트워크 팀이 해킹한 자금을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해커에게 50만 달러를 지급하고요. 수석 보안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자 농사를 지으면 이게 주잖아요, 뭘. 네. 이게 증권성이 이제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됩니다. 이게 명목상 사용자에게 시스템 운영에 관한 결정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사실 이게 의사 결정보다는 투자 수단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보상의 개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 아니냐, 증권의 성격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증권의 성격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SEC의 관할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SEC가 지난 6일에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한 디파이 업체 블록체인 크레딧 파트너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여기 소환장에다가 이제 그런 문제 부분을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파이 업체에 대한 아마 SEC의 감독 규제 압력은 아마 더 거세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거세지면 지금 현재는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막 성장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또 재편이 될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디파이가 규제를 받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SEC가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디파이가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망한 시장인데 그 입지가 어떻게 될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요 이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디파이 프로젝트들 간에 일종의 이제 어떤 곳은 되게 흥하고 어떤 곳은 망하고 합종 연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디파이를 굉장히 암호화폐 유망한 분야로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 노보라츠가 운영하고 있는 그 갤럭시 디지털 있잖아요. 네. 이곳이 이제 디파이 지수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아예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죠. 블룸버그 갤럭시 디파이 지수의 실적을 추종하는 이제 인덱스 펀드를 이제 만든 거고요.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한테 디파이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코인베이스 CEO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사회에다가 5억 달러를 크립토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라고 말했어요. 크립토에 대한 투자는 이더리움 등 다른 암호화폐를 포함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익의 10%를 크립토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말고 상장사 가운데서 그 외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첫 번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알트코인 가운데서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 쪽이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이 뭐냐면 디파이 부분이에요. 코인베이스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디파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장이 이제 계속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ETF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곳이 2곳이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인가요? 이게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바네크가 불과 이틀 전에 제출한 이더리움 선물 ETF 신청서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요. 아마도 미국 SEC가 바네크에 전화해가지고 압력을 가한 거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코인 시장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다 보니까 일단 이더리움 ETF가 뭔지 그리고 이걸 처리한 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ETF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ETF가 혹시 좀 낯선 단어인가요? 그렇진 않죠. 지수 연동 펀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종의 이제 펀드를 주식처럼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평가하기에 21세기 금융 상품 중에 최고다, 최고의 발명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ETF는 그야말로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금융 상품화해서요. 투자자들이 거래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든 상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ETF가 지금은 쭉 발전을 해와가지고 최근에 나왔던 가장 가까이 받고 있는 ETF는 액티브 ETF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상장 지수를 따라가는 건데 액티브 ETF는 뭐냐면 그냥 내 펀드 매니저가 내가 알아서 이거 종목을 골라가지고 이걸 펀드화 시켜서 이걸 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투자를 할 때 2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 위험. 그러니까 투자한 자산이 그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모든 투자를 할 때 감수해야 할 위험입니다. 예금을 하지 않는 이상이요. 두 번째가 바로 거래 위험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은요. 그 수많은 해킹 사건을 보셨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듣보잡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듣보잡 거래소가 먹튀를 하면 내 코인을 보호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투자 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그 우려보다는 거래 위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ETF로 만들면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에다가 ETF라는 걸 이렇게 씌워가지고 만들게 되면
당연히 투자 위험이 거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내가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사는 것처럼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비트코인 ETF부터 상품을 만들려는 이제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이 와중에 이더리움은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죠. 이더리움도 ETF화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자 투자자들에게 라는 시도가 아까 말씀드린 반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프로쉐어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이더리움 기반한 ETF 신청서를 냈는데 역시 여기도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신청을. 스스로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네. 이게 뭐냐라고 보면요. 이게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시장에서 나온 해석이 오히려 비트코인 ETF는 괜찮은 소식이다라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라고 들여다봤더니 지금 현재 SEC에 쌓여 있는 비트코인 ETF 신청서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쌓여 있고요. 그 SEC가 계속 결정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더리움은 아예 그냥 철회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라고 해가지고 이제 철회한 거예요. 네. 이 얘기 뭐냐?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계속 연기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들여다보면서 조건이 성숙이 되면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예 철회했다는 얘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출시가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방증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긍정적 해석인가요? 너무 희망회로인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뉴스는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ETF 출시가 조금 많이 어렵게 돼서 철회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비트코인 ETF는 연기가 되더라도 그 가능성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되는 거지 철회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ETF가 이 시대의 최대의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ETF가 언제 출시될 것이냐, 올해 안에 나올 것이냐, 내후년이 될 것이냐 많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에는 이미 비트코인 ETF가 맞아요. 거래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비트코인 ETF에 목을 메고 있는데 네.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 비트코인 ETF가 없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엔 이미 비트코인 ETF를 비롯해서 이더리움 ETF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요. ETF가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더 큰 범위로 보자면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프로덕트 해가지고 ETP라고 해가지고 더 ETP 요?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ETN 해서 노트로 해서 그 증권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미 유럽에서는 여러 거래소에 ETP나 ETN, ETF 상품이 이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너무 혁신에 보수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이미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는 이미 비트코인과 관련된 금융상품, ETF 상품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다들 왜 이렇게 그러면 ETF에 목을 매냐라고 보면 미국에 이게 사실 전 세계 ETF 시장의 대부분이 다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SEC가 승인하는 ETF 상품이 나와야지만 그야말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이 ETF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목을 메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점의 문제지 나오기는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펀드 말고도 ETF 말고도 이제 지난주에 전해졌던 굉장히 약간 반가운 소식은 JP 모건과 웰스파고가 자기들 고객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펀드를 만들어서 판다라고 했거든요. 물론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레거시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상품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왔나를 반증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불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미국에서 아직 ETF 승인이 안 된 것뿐이지 유럽이나 캐나다 여기서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가 모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KYC 그러니까 신원 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이슈인가요? 이게 지금 현재 바이낸스가 상당히 여러 국가들로부터 규제의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거론하기도 영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주, 홍콩, 독일, 이탈리아,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나서서 바이낸스 영업은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살짝 이렇게 숟가락을 얹자면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그 특근법에 따라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은 영업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규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KYC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약간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이낸스 이용자인데 저는 KYC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KYC를 하지 않아도 약간 금액 자체가 좀 한도가 좀 낮을 뿐이지 거래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모두 다 얼마를 거래하건 간에 다 KYC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이낸스가 규정을 바꾼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일 날 모든 신규 및 기존 이용자에게 신원 확인 KYC를 요청하도록 서비스 규약을 갱신했다라고 공지했습니다. 그 본인 확인 단계를 이제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중간 인증인데 intermediate verification인데 여기는 KYC를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면 검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이게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만약에 어떤 정부가 바이낸스 이용은 불법이다라고 만약에 규정을 하게 되면 네. 사실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 KYC로 걸러내면 됩니다. 그 해당 그렇습니다. 그 국가의 네. 국민들을. 이렇게 그러면은 하면 그 규제 기관이 약간 문제를 삼았을 때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이제 기초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만약에 KYC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요. 기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계정 권한이 일시적으로 출금 전용 계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뺄 수만 출금만 있지 되는 거예요? 출금만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요. 네. 어쨌든 간에 10월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까지 이걸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에 KYC를 했던 사람도 신규로 또 해야 된답니다. 10월 19일 네, 19일까지. 이후에 다시 그쵸? 아니요. 10월 19일까지 까지요. 네. 기존에 KYC를 했던 사람도 이번에 이제 규약을 바꾸면서 다 신규건 기존 이용자건 다 KYC 절차를 맞춰야 되니까요. 혹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네, KYC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낸스도 그렇고 바이낸스 이용자분들도 그렇고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규제 당국들이 워낙 견제가 세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또 네덜란드 중앙은행에서 바이낸스에 경고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방지 금융법을 준수하지 않고 네.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와 관리자 지갑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말고 지금 현재 그 파생 상품 거래 관련돼서는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호주에서 파생 상품 거래를 이제 중단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규제 기관의 압박이 있고 그에 맞춰서 바이낸스의 이제 준수 움직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아마 바이낸스 설립 이래 최고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지금 바이낸스 US에서 1억 달러 규모의 펀딩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해요. 네. 제가 네. 바이낸스 본사는 네.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약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그에 반면에 바이낸스 US는 미국의 절차를 따라서 하나하나 다 지켜서 결국 오픈을 하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US가 1억 달러를 모금하려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코인베이스가 IPO를 했잖아요.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바이낸스도 상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상장을 위해서 펀딩을 받고 이거 주주를 약간 분산하면서 뭔가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려고 했는데 규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로 했던 곳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라면서 투자를 좀 꺼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펀딩 받는 걸 이제 실패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IPO 추진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장펑자원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브라이언 브룩스 전 통화청장을 네. 지냈던 분이 3개월 만에 사임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사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규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준수하겠다라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규제 당국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바이낸스도 결단을 내린 건데 그 결과가 이제 사용자들에게 신원 확인을 KYC를 요구를 한 거겠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상황인데 네, 바이낸스가 정말 여러모로 힘들겠다. 머리가 지끈지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바이낸스에 네. 바이낸스 걱정 다시 하시면 되고 우리 투자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월 10일, 19일
네. 오전 9시까지 KYC를 마치셔야지 네,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마치지 않으면 출금만 되는 계정으로 바뀌기 때문에요. 꼭 네, 이용하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낸스 걱정은 바이낸스가 하고 우리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 10월 19일까지 KYC를 꼭 다시 한번 인증 받으셔라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재밌는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상승장을 불신하는데 상승 랠리는 이어진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이게 네. 제목이 재밌어요. 네. 불신하는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 표현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요. 그 글라스노드라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가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를 이제 발표하면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상승장을 불신하는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라는 이제 제목을 뽑아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다 의심하는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네, 세 가지 이유가 맞아요. 뭐냐면 첫 번째가 보면은 채굴자들의 수입이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해시레이트 지표에 따르면요, 7월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해시레이트가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연산 능력이잖아요. 네. 이제 해시레이트가 증가한다는 건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이어져서 상승장의 신호로 여겨지는 거죠. 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글래스노드가 분석을 해봤더니 5월 달에 정점을 찍은 뒤 중국 채굴 규제가 나오면서 급락했거든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증가를 해가지고 8월 16일 현재는 약간 그때와의 한 25% 정도를 이제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시 리본 지표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시 리본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뭐냐면 채굴 비용에 비해 비트코인이 비싸지면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가정하고 만든 지표입니다. 네. 이 해시 리본 지표를 보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해시 리본 지표가 보니까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간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채굴자들의 순 포지션이 채굴 유입량에서 유출량을 이제 뺀 수치, 이 수치가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채굴자 수입도 5월 최저치 대비해서 57% 증가하면서 뭔가 좋은 방향으로 지금 계속 나타났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채굴자들의 수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채굴자들이 그래서 이 자기들이 캔 코인을 수익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쌓아두면서 갖고 가고 있다. 이거는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해시레이트 지표를 비트코인과 좀 커플링되는 지표로 보면서 참고하기도 하는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해시 리본도 몇 주 전에 처음으로 이제 바이 시그널이 네네. 떴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첫 번째로 상승 이유를 뽑은 거고 두세 번째 이유도 있겠죠. 두 번째는 새로운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실현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일일 종가 기준 대신에 UTXO 이게 그러니까 미사용 트랜잭션 출력값이라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쓰는 말인데 네. 어쨌건 어려우니까 이게 그 마지막 트랜잭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가총액인데요. 얘기하기로는 기존의 시가총액 계산 방식보다 더 정확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실현 시가총액이요. 근데 이 실현 시가총액을 봤더니 7월 말 사상 최고치인 3,790억 달러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죠. 이게 비트코인의 이 실현 시가총액이 그냥 왜 커졌냐라고 보면요. 신규 자본이 유입되면서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5월 이후 개인 투자자가 비트코인 가격에 크게 반응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고래 매수세가 지금 현재 그 폭락장에서도 고래들은 사들였다라고 했잖아요. 네. 고래들은 사들이고 최근에는 개인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면서 개인들까지 조금씩 떠났던 이제 네. 개인들까지 돌아와서 다시 사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래가 밑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그에 더해서 개인 투자자들까지 매수세가 오면서 이 자본 자체가 많이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실현 시가총액이 커졌고 이거는 상승을 점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고래 위에 개미들이 타는 모습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상승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비트코인 네. 공급량의 19%가 수익권으로 전환됐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이제 7월 말에 29,700달러에서 최근에 이제 47,000달러 여기까지 네. 갔잖아요. 지금 한 49,000 넘나? 49,000 네, 맞죠.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급량이 그 사이에 있었던 공급량의 19%가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게 360만 비트코인에 해당하는데 이 가격대에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누적돼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여기에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뭔가 패닉셀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거나가 아니라 여기서 계속 들고 가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겠다라는 지표로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1월 달에 비슷한 가격대인 3에서 4만 달러 대는
전체 공급량의 약 220만 BTC가 수익권이었거든요. 그때와 비슷한데 가격은 비슷한데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는 코인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여유를 가지고 계속 상승을 점치면서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계속 상승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이게 확실하게 뭔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도 뭔가 확실하게 뭔가 완전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사람들보다는 박스권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뭐 롱을 쳐야 되냐, 뭐 숏을 쳐야 되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사실 다른 시장과의 자산 시장과의 비교를 보자면 주식이 별로 주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자산 분산 관점에서 안 좋은 자산군보다는 좀 좋은 분위기 좋은 자산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최근에 국내만 봐도 코인 쪽으로 좀 눈을 돌리는 분들이 꽤 오히려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네. 상황은 그쵸, 맞아요. 주식보단 네. 코인이 좋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 상승장이 몇 주째,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해시레이트에서 반등이 나왔고 새로운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고 또 비트코인 공급량의 19.2%가량이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상승 랠리의 이유가 있는데 저희 기사 제목이 상승장을 불신하는 이었잖아요. 네네. 불신하는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지 왜 이런 상승장을 믿지 못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게 왜냐면 네. 이른바 그 기술적 분석을 할 때요. 뭔가 거래량이 실렸던 곳들을 이제 구간을 지지선, 저항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5만 달러 돌파를 계속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 그렇죠. 그 5만 달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5만 달러 부분에서 거래됐던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네. 이른바 이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보다 약간 더 수익권이다 싶으면 그냥 팔고 네. 이런 물량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른바 메가톤급 이벤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할 때 메가톤급 이벤트는 바로 테슬라가 있었죠. 네. 그렇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자기들이 샀고 앞으로 결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메가톤급 이벤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지금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 규제 관련된 지난 5월, 6월에 하락을 불러왔던 규제 관련된 이슈가요. 아직까지 계속 잔존하고 있고요. 게다가 뭐 이 규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장이 좀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규제가 어떻게 마련될지를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 이러기 때문에 뭔가 메가톤급 이벤트가 없고 규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그렇다고 이제 뭔가 엄청난 그 약간 기관급 자금이 이제 들어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강한 상승 흐름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5만 달러 지금 못 뚫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뭔가 조만간 뭔가 모멘텀을 갖고서 이제 뚫고 나갈 것이다라고 네. 주장하는 이게 약간 상승론자들이 있고요. 야 여기서 꺾일 거다라는 이제 그 비관론자들이 지금 현재 서로 굉장히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5만 달러를 뚫을 듯 말 듯 그 박스권 안에서 5만 달러 가까이 가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밑에서는 다시 한번 사요. 매수세가 붙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 강한 모멘텀이 나와서 상승장으로 이어질 것이냐 5만 달러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기서 그냥 시원하게. 보합세로 있다가 뭔가 나와줘야 돼요 이슈가. 네. 그래서 기대하는 게 다들 ETF잖아요. 네. ETF까지 가기에는 조금 맞아요. 시간이 걸리겠죠. 개인적으로는 그 상승장에 왔던 게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를 받는다는 소식이었고 또 하락장에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 결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하락장에 좀 가속화를 더한 것 같은데 거기다 중국 규제가 겹쳤죠. 그렇죠. 거기에 중국발 퍼드가 붙었는데 그렇다면 테슬라에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을 결제를 받는다는가 하는 이벤트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테슬라가 생각이 아니고 이제는 좀 다른 곳에다가 맞습니다. 조금 네. 아마존이나 애플 네. 오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가 이제 조만간 애플과 아마존도 비트코인을 살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소문만 무성한데 정말로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도 이제 그 물량을 늘리려고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 과연 고란 기자님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네. 제가 대투자 성향을 봤을 때요. 제가 사는 걸 잘하고 파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사고 있습니다. 네, 조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네네. 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목돈이 아니라 어차피 이제 매달 들어오는 소득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의 장점은
평균 단가를 매수 단가를 시장과 맞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덜 급한 사람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유를 갖고 투자해야 된다. 지금 현재 혹시 대출을 하셔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으니까 그걸 잘 리스크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란 기자님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